자, 교과서 현대문학 감상에서는 12페이지가 되고요. 어제 잠깐 선생님이 뭐 미리 보기처럼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좀 보충해가지고 줄게. 미안해.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 좀 녹화하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 현대문학 감상 수업을 할 때 최대 목표로 잡은 건 한국 현대문학에서의 특징과 대표 작들을 쭉 훑은 다음에 문학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한 논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제 그걸 이제 수업의 목표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패스해 가면서 설명을 할 건데, 교과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현대문학이 그 이전의 문학과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의문이래. 그 다른 말로 바꾸면 푸코식으로 얘기하면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거대 담론에 대해서 개기기 시작했다는 거지, 현대문학은. 그래서 점점 더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개인으로 모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품화, 인간 상품화라고 하는 얘기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보통 전 세계적인 현대문학이 다루는 주제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현대문학의 의미와 가치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되고요. 선생님 여기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수행평가로 이걸 쓰자라고 했을 때 현대문학이 실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제목으로 삼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표시를 했습니다.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는데 한국의 현대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여기 사실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의 특수성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 어제 잠깐 얘기했었지. 여기 이 부분을 기술한 최우석 교수님 날 가르치셨던 분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교수님이 수업 첫 시간에 강의실 칠판에다가 큰 동그라미 하나 그리셨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피자판처럼 쪼개더라고. 그 파이를 나누는 걸 설명하고 싶으셨던 건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뭐 자본주의가 되었건 사회주의가 되었건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를 어떻게 나눌 거냐의 문제다 뭐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의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눌까가 아니라 나누는 칼을 누가 쥘 거냐만 놓고 싸우는 바람에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방법론이 안 나왔다고 우리 그거를 문학으로 한번 풀어보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첫 수업을 시작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 빨갱인가 막 이랬었지. 결국 뭐 나도 그렇지만. 근데 이 최우석 교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과제를 주듯이 작품론, 작가론을 엄청 쓰게 하셨어요. 너무 쓰기 싫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현대문학의 특징을 갖다가 작품을 선정하고 작품론을 써라 라고 하는 과제를 줬었고 선생님이 그 과제에서 이제 칭찬을 좀 받게 됐었는데 뭘 썼냐면 쇼리킴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썼었거든요. 송병수 작가의 소설인데요. 그 작품을 선택했던 이유가 이 노란색 밑줄 친 데 있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한국 현대문학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최대 문제점 포인트가 그 작품에 있었다라고 본 건데요. 왜 그랬냐면 그 송병수의 쇼리킴이라는 작품이 1957년에 나온 소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직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한국 전쟁, 그 전쟁 때문에 생겨난 전쟁 고아들, 그리고 미군에게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 유지해야 했던 우리나라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는 현대문화의 특징을 좀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 썼었는데, 그래서 몇 안 되는 A 플러스를 받았었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한국의 현대문학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잘 보여준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찾아서 읽으면서 한국 현대문학 혹은 현대 한국 문학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뒤에 페이지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면 확대 한국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말은 정리하면
현대문학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럼 그 현대문학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밑에 있습니다.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거대 담론이 아니라 개인에게 더 포인트를 맞추게 돼. 그런데 문제가 있지.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거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내가 혼자서 떠드니까 되게 속으로 불안한 것처럼 사람은 혼자 있으면 결국 불안해져요. 그 불안은 정체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지. 어제 선생님이 반톡에다 올린 짧은 영상 봤니? 교실에다가 혼자 휴대폰을 설치해놓고 혼자 그렇게 떠드는데 나는 누구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 내가 지금 교사가 맞나. 원래 애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던데 필연적으로 현대문학은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게 돼요. 작년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읽혔던 것 중에 구요서 작가의 소설이 있었지. 소설가들이 자기 정체성의 문제의식을 갖고 소설과 소설을 썼던 것처럼 현대문학에서는 도대체 나는 누구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고요. 서양 문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문제가 결국 실존주의로 가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뭐 읽어보셨겠지만 카미 같은 사람들은 결국 이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문학도 그렇고 실존주의라는 말 자체가 현대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어지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상품화예요. 요즘 뉴스 다 보셨죠? 사람을 상품으로 만드는 악마 같은 놈들이 되게 많잖아. 왜 그랬냐니까는 돈 벌려고 그랬다고. 참 무시무시한 세상이지. 개 같은 놈들이. 이 자본주의라는 게 참 무슨 문제가 많은데 그걸 이제 문학에서 다루기 시작한 지는 되게 오래됐죠. 지금까지 얘기한 이 현대문학의 특징들이 있지. 개인, 나는 누구냐,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관계, 그리고 인간을 상품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서양 문학 말고요. 한국 문학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그런 포인트에서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이 하나 있어요.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박경리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이제 불신시대라는 작품이 있어요. 불신시대라는 작품도 이제 배경은 1957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선생님이 이 작품을 소개해주는 거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방금 얘기했던 한국의 현대문학의 특징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된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요. 나중에 줄거리 다시 뭐 이렇게 파일로 올려드릴 건데 이게 실제 본인의 자전적인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박경현 선생님이 전쟁 때 남편과 아들을 둘 다 잃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글을 쓰셨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 한국전쟁 때 남편은 사망했고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데 아들도 죽었어. 근데 심지어 그것이 병원의 실수야. 그리고 병원은 약을 속여서 팔기도 하고 가짜 의사도 있고요. 절에 갔더니 스님이 쌀을 팔기도 하고요. 돈 떼먹고 사기치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이게 다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을 때 있었던 얘기들인데 이런 작품들을 읽으면 우리나라가 현대화의 문턱으로 들어갈 때 나타났던 모순점들을 작가들이 문학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합니다.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여기를 볼게. 방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현대문학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거대 담론에 대해서 저항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한 점이다. 그리고 그 개인으로 떨어져 나온 애들이 우리 파편화라고 설명하기도 하지. 대상화되고 물질과 상품으로 다뤄지게 되고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현대문학에서 많이 다루게 되었고 그것이 실존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게 되고요. 세 번째 쓴 대중성과 보편성이라는 얘기는 특정한 계층이나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현대문학이 공유되게 되었다라는 점도 역시 특징이라고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밑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수행평가 제목이야. 이 수행평가의 주제를 갖다가 특정한 날짜에 선생님이 소주제를 주면 컴퓨터실에 단체로 몰려가서 쓸 겁니다. 선생님 2시간 블록으로 잡아놓고 쓸 건데 오픈소스예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작품에 대한 정보나 뭐 배경 자료 이런 것들은 다 들고 와서 써도 상관없어요.
현대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 의미, 어떤 가치가 있는지, 대표적인 작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작가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는 걸 할 건데 문제는 등교 계약을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지. 언제 등교 계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는 중입니다. 아무튼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다루게 될 거니까 미리부터 좀 조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화면을 돌아가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현대문학의 특징이 한국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건 한국의 현대문학을 바꿔서 현대의 한국문학으로 설명한 부분이 이 포인트인데 여기는 그냥 간단해요. 현대문학의 특징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 있다면 원래 우리나라 문화에 갖고 있는 특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많이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이야. 뭐 한, 정, 뭐 해학 이런 얘기들이 다뤄지고 있고요. 이런 얘기들은 뭐 선생님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정리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여기 있다. 통시성과 공시성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만 좀 돼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통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고전에서 현대로 오면서 나타나는 특징이나 변화상을 설명할 때 통시성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공시성이라고 할 때는 현대 한국 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는 거지. 저 두 가지 개념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거는 작품 소개입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문학의 특징들을 보여준 작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선생님이 좀 골라봤던 작품들이에요. 박경리 선생님의 불신시대는 이미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송병수의 쇼리킴은 내가 작품으로 썼던 작품이고 서울 1964년 겨울은 이미 여러분들 작년에 다 했던 거지. 이호철 작가의 탈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단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이 작품이 괜찮지 않을까 싶었고요. 윤은길의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아마 읽어본 사람 많이 있을걸? 소시민의 삶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죠. 지금까지 앞에서 다뤘던 그 현대문학의 특징들이 한국에서 나타난 양상들을 짚어본다라면 이런 작품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장 비교적 최근 것들 말고 이전의 작품들 중에서 골라보는 것들인데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좀 찾아서 읽어보고 내용 정리를 좀 미리 해두면 수행평가 대비해도 괜찮고 여러분들 문학관 정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합니다. 나중에 이 PPT는요, 뭐 온라인 클래스가 되었든지 공유 자료로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부분을 볼 건데 한국 문학이라고 할 때 공통적인 특징과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거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긴데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게 보면 한국 문학의 범주를 어디까지 둘 거냐라고 했을 때 한국어로 써야 된다, 한국 사람이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제1교포가 일본어로 썼다면 그건 한국 문학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에 살고 있는 2세대 교민이 영어로 한국의 이야기를 썼다면 그건 한국 문학일까? 라고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은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그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거지. 답은 안 주고 문제만 자꾸 주는 거. 여긴데 교과서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길래 잘됐다 싶었어. 이창래라고 하는 작가가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썼는데 그걸 한국 문학에서 문학상을 줘도 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토론이 있었어. 영어로 썼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재미 작가야. 근데 내용은 위안부 문제, 한국전쟁 이런 것도 다루고 있어.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한국 문학이라고 볼 것이냐?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논쟁이 좀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선생님이 좀 궁금해가지고 이걸 좀 만들어 놨어요.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해밍웨이 상도 받았고 폐문학상도 받아서 상 되게 많이 받았거든. 배경은 또 뉴욕이에요. 그런데 한국계 일본인 노인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작품이 진행이 되고요.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고 미국 사회에서 동양인이다 보니까 겪게 되는 아웃사이더의 문제, 아싸 그런 문제도 다뤄지게 돼. 내용을 볼 것이냐, 언어를 볼 것이냐, 혹은 다루는 정신세계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 문학의 범주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문학의 개념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될지 한 번쯤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하는 거니까요. 이거 갖다 뭐 작품론을 써라는 얘기는 안 해. 그렇진 않아. 작가로는 쓰는 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은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거리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참고해서 한국 문학의 범위와 범주에 대한 자기 생각을 한 번쯤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소개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4가지로 정리했어요. 한국 현대문학의 범주와 특징에 대한 얘기, 그 대표적인 작가 작품에 대해서 알아볼 것, 현대문학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자기 생각 정리해 보시고 그것들을 토대로 나중에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에세이나 논술을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선생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수업의 목표고 방향이다 라는 소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실제 좀 구체적인 작품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문학이 하는 최대의 의미는 공감에 있겠죠.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작품들도 좀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교과서는 25페이지가 되겠고요. 공감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될 거고 윤동주도 나오고 정호성 시인도 나오고 합니다. 시 2편을 또 같이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것은 월요일 날 할 거니까 벌써부터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조회하고 짧게 짧게 수업하려고 그래. 아무리 뭐 실시간 수업이니 뭐니 해도 아침부터 막 무시무시하게 수업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